케인이 마침내 바이에른 뮌헨 이적에 동의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이 해리 케인의 이적료로 보너스까지 합해서 1억 파운드, 하나로 따지면 1670억가량의 합의를 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했던 게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 행에 동의를 하느냐 아니면 토트넘 잔류를 선택하느냐, 선수에게 결정이 달려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해리 케인이 토트넘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는데 합의를 하면서 4년 계약, 2028년까지 계약하는 조건으로 메디컬 테스트와 완전한 이적을 위해서 토트넘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제 토트넘의 허락만 떨어지면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넘어가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이적 확정 오피셜이 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게 되면 바이에른 뮌헨이 그토록 원했던 9번 자리가 완벽하게 채워지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전력이 엄청나게 강해진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갔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왜냐면 물론 토트넘도 좋은 팀이지만 아무래도 토트넘보다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훨씬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 바이에른 뮌헨이란 팀은 유럽에서 어떤 팀을 만나도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서 공격을 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제는 해리 케인이 득점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토트넘에서 해리 케인의 성적과 바이에른 뮌헨 시절 레반도프스키의 성적을 비교해보면, 케인의 골 기대값을 보면 가장 높았을 때가 2017-2018 시즌 24.8골이 가장 골 기대값이 높았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런데 레반도프스키의 기록을 보면요, 레반도프스키가 바이에른 뮌헨에 있을 때 가장 골 기대값이 적었던 시즌 2017-2018 시즌이거든요. 이 시즌에 골 기대값이 27.9골이었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골 기대값이 거의 모든 시즌에 걸쳐서 30골을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케인이 토트넘에서 가장 골 기대값이 높았던 시즌보다 레반도프스키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가장 골 기대값이 낮았던 시즌이 더 골 기대값이 높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정도로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의 공격 작업과 공격력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골 기대값이 차이가 나는 것에 비해서 슈팅 숫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기록을 보면 레반도프스키가 바이에른 뮌헨에 있을 때 슈팅을 가장 많이 기록했던 시즌이 경기당 4.98개의 슈팅을 기록했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런데 케인이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시도했던 시즌이 2017-2018 시즌, 경기당 5.29개의 슈팅을 시도했던 시즌이 있었고요. 물론 그 뒤로 살펴보면 경기당 슈팅을 4개 이상 기록했던 시즌이 없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에서 레반도프스키의 슈팅 횟수와 토트넘에서 케인의 슈팅 횟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XG값, 골 기대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바이에른 뮌헨에서 레반도프스키가 지원을 받았던 패스의 질과 케인이 토트넘에서 받았던 패스의 질이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는 건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면 훨씬 더 동료들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좋은 찬스를 많이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미 케인이 리그에서 30골을 넘겼던 시즌이 2시즌이나 되고요. 기록을 쭉 살펴보면 토트넘에서 주전자원으로 뛰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17골이 가장 골을 못 넣은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인은 득점력만큼은 정말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갔을 때는 과연 몇 골을 기록할 수가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해리 케인이 이렇게 엄청난 기록들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 안에서 케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높았거든요. 당장 지난 시즌만 봐도 리그에서 케인이 30골을 넣었는데 이 기록이 토트넘 전체 득점의 43%를 차지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케인이 토트넘을 떠난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케인의 득점력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가 사실은 찾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케인의 대체자로 거론되고 있는 히샬리송이라던가 아니면 새로 영입될 수도 있는 타레미, 그리고 어제부터 몽펠리에의 와히라는 공격수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공격수들이 어쨌든 토트넘의 공격 스타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음 시즌 보여줄 수 있는 공격 패턴에 어울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프리시즌부터 보여줬던 패턴이 좌우 측면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일단 안쪽에 선수를 많이 배치하는 전형을 가져갈 때가 많죠. 그리고 이렇게 선수를 중앙에 많이 배치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중앙에 선수들을 밀집시켰을 때 상대팀도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선수들이 쏠릴 수밖에 없고요. 그 순간 좌우 측면에 있는 손흥민이라던가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쿨루세스키가 측면을 넓게 쓰면서 일단 첫 번째로 볼을 받아준다는 것에 의미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상대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 나올 때 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셀틱 시절에도 보면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키가 큰 선수가 아니라 조금 더 침투를 잘할 수 있는 선수를 원했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측면 공격수였던 후르아시를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해서 빠른 발을 가진 후르아시가 공간으로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케인이 떠난 이후에 히샬리송이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가 되면 침투에 들어가는 역할, 이 역할에 매우 적합한 선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프리시즌의 경기를 봐도 히샬리송이 좌우 측면에서 넓게 공간을 활용하면서 수비 라인이 분산되었을 때 그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패턴을 분명히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케인이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히샬리송이 드디어 자신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토트넘의 주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전술적인 플랜들은 일단은 짜여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타레미 같은 선수도 타레미도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저돌적인 움직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는 히샬리송보다 조금 더 케인의 유형에 가깝게 약간 내려와서 볼도 받아줄 수 있는 선수예요. 수비수를 등지는 플레이를 또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타레미가 조금 더 히샬리송보다는 영입이 된다면 케인에 더 비슷한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제부터 루머가 나고 있는 Y 같은 경우에는 타레미나 히샬리송에 비해 버티는 능력이나 제공권이 좋지 않습니다. 이 선수는 비교적 키가 원톱을 보기에는 약간 작은 선수고요. 오히려 이 선수는 약간 측면으로 돌아뛰는데 더 적합한 선수예요. 스피드가 빠르고 오히려 측면 공격도 가능한 자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르아시를 배치했었던 것처럼 Y가 영입된다면 Y를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해서 Y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옵션이 더 어떤 게 있냐면 아예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법합니다.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가 됐을 때 손흥민 선수가 가장 그래도 어색해하는 플레이는 상대 수비수를 등지고 볼을 받아주는 플레이거든요.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셀틱에서 후르아시처럼 측면 공격수지만 최전방 원톱으로 충분히 좋은 활약을 펼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저렇게 측면 공격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하는 건 J리그 시절부터 계속해서 보여줬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를 매우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지도했던 선수 중에서 가장 공간 침투가 좋은 선수가 당연히 손흥민이기 때문에 케인이 떠나게 된다면 손흥민을 측면이 아니라 중앙에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오랫동안 토트넘에서 헌신했던 케인이 팀을 떠나는 수순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과연 케인의 역할을 얼마나 잘 메워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다음 시즌 토트넘의 성적이 결정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아무래도 셀틱에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올 때 과연 스코틀랜드에서 잘했던 감독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아주 엄격한 시선으로 평가를 받을 텐데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케인의 빈자리를 잘 메워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마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평가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